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달 31일이었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발사했었는데 그 뒤 닷새 만에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군 당국이 재원 등을 자세히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 명태균 씨와의 통화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지난 8월 말 이후 약 2달 반 만입니다. 형식은 취임 2주년과 지난 기자회견 때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만큼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쯤 외교 일정을 마치는 대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달 중이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데다 야당의 공세에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잇따르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야권이 명태균 씨와 통화 육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나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 특별감찰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사과를 포함할지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전국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7일은 우리가 기회를 살릴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지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도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은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오늘 통화에서 어제 오후 참모진이 기자회견을 앞당기는 걸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다 보고 결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개편 등 고강도 쇄신안을 요구했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보수 괴멸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뒤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쇄신용 개각도 단행하길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과 함께 특별감찰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간 물밑에서 당내 중진과 의견을 교환해온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다만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연 야당을 향해선 헌정 중단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부 총질만 한다는 당내 부정적인 시각을 잠재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특별감찰관도 쇄신책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한 대표도 이젠 특검 협조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괴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 대표로선 국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대표의 작심 발언이 향후 당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자 친윤석열계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여전히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추경호 원내대표.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로 고조된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도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통령실이 뭐든 해야 할 때란 쓴소리를 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대통령과 당정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의 주장은 이미 대통령실도 고민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친윤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말을 아꼈는데 지역 민심을 생각하자니 예전처럼 대통령실을 엄호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2년 뒤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며 위기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분열은 당정이 공멸하는 길이라는 공감대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무조건 방어선을 쳐주기도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이래저래 고심이라는 게 친윤계 복잡한 속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1%대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는 9월 1.6%에 이어 두 달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2%로 두 달째 1%대로 내려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0.9% 하락한 가운데 휘발유는 10.6%, 경유는 16.1%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1.2% 상승했는데 사과는 20%, 파는 13.9% 떨어졌습니다. 배추는 51.5%, 상추는 49.3%, 무는 52.1%가 올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 일에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처음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612년 폴란드 점령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러시아 국경일 국민화합의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기념물에 꽃다발을 바칩니다. 푸틴 대통령의 휴일 일정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일정을 이어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궁에서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국경일에 친구를 만났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최 외무상도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분께서 러시아 대통령 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께서 보내시는 정기껏 뜨거운 국제적 인사를 따라 정중히 전달하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지난주엔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깜짝 회동을 통해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특별히 예우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에 처음으로 보내진 북한군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군이 11,000명이라고 확인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은 북한군 배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It makes us even more focused and determined to make 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fight off the Russians, including the North Koreans. 리터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과도 협력한다는 걸 안다며 이는 나토의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러시아 국경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시간 4일 저녁 영상연설에서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보당국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늘어나고 있지만 우방의 대응은 그렇지 않다며 서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You are watching on YTN. We are not going back.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are watching the U.S. elections coverage on YTN.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미국 대선 이제 반나절 뒤면 시작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를 돌며 마지막 유세전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결과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 대선 앞둔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자 대선을 앞두고 경계가 한층 강화된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계가 강화됐냐면은 원래 저희가 이곳에서 저 앞에 제 좌측편에 이제 원래 투표소가 있는데 그 앞에서 경계가 워낙 삼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근인 이곳에서 생방송을 전해드릴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쉽게 경찰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계 태세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투표소와 개표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 버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감시용 드론을 띄운 건 물론이고요. 방탄 유리와 방탄 조끼까지 투표소에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상된 겁니다.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 등 워싱턴 DC의 정부 기관과 미 의회 의사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거주지 주변에는 2.5m 높이의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이 파견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투표 시작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시각으로 월요일 저녁 6시가 약간 넘었는데요. 내일이 대선 날입니다. 이 동부 지역 일부 선거구는 자정에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제 6시간 뒤면 본투표가 막을 올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내일 오전 6시에서 내일 오전 7시에 투표소가 문을 열고 시간대에 따라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알래스카는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후 2시는 돼야지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같은 초접전 양상이면 우편 투표와 이 사전 투표 집계까지 모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 시점이 선거 결과만큼이나 예측 불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마지막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막판까지 5차 범인의 초접전에다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경합주 7곳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나왔는데 오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해리스를 앞섰고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서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가 앞선 곳은 미시건주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보다는 이 표본수가 작고 지지율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서 통계적으로는 동률로 보면 된다는 게 주관사인 더 힐의 설명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연이어서 발표됐지만 승부유차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결과 한번 보면요.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를 집계하는 538의 그래프를 보면 전국 지지율의 경우에 해리스가 1.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 과거 전국 투표에서 이기고도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이 선거일이 다가와질수록 이 트럼프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간발의 지지율 격차마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NN은 면도날처럼 미세한 지지율 차이라면서 이 여론조사로 보면 지난 1972년 이후 가장 접전 양상의 대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합주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만 무려 5곳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합주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선거인단이 무려 19명이나 있죠. 해리스 부통령은 이 트럼프가 만든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Because we are optimistic and excited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시작해 펜실베니아를 거쳐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가 눈에 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까지 손에 넣겠다는 선거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 해리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 이어서 또다시 선거 부정을 일으킬 거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an you imagine they spend all this money on machines,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네, 최종 승자는 물론이고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번 대선, 저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요. YTN은 역사적인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투표소 앞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 미 대선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샤이 트럼프에 맞서서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경합주에서 방영된 30초 분량의 TV 광고.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는 이 영상에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로 출연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이외에도 화장실 등의 여성의 독립적 투표를 강조하는 손글씨 메모까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던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잡기에 주력해왔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al views of your partner, you get to choose. You get to use your judgment and cast your vote for yourself and the women in your life.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라틴계와 젊은 흑인 남성의 표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변수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번 현직 대통령을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숨기질 않는다. 샤이 트럼프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 속에 숨어있는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앞서 특파원이 보여드린 현장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는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처럼 대선 이후 소송전은 물론 폭력 사태도 배제할 수 없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미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선동 연설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이번 대선도 막판까지 초박빙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공언하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사전투표에서 가짜 유권자가 발견됐다고 SNS를 통해 주장하는 등 이번 대선 관련 소송이 벌써 90여 건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ell, if Trump is defeated, he will not accept the result, and will do everything he can to try to prevent that count on, I think it's January 5th. The difference between 2024 and 2020 is that he's not president. 이에 대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측도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미 의회 폭동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his is not 2016 or 2020. We can all see that Donald Trump is even more unstable. And now he wants unchecked power.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62%가 이번 대선 이후 폭력 사태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또 응답자 8%는 폭력이 뒤따르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have historically in other situations really undermined democracy, and that means undermining the economic basis of shared prosperity. 이에 따라 당국은 백악관 주변에 경찰 3천여 명을 투입해 대형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일부 공원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주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도 폭력 소요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승자 독식제로 운영됩니다. 전체 득표에서 한 표 차라도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모두를 싹쓸이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확보 경쟁입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판세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 시작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가장 많은 유권자표를 얻은 후보가 아니라 정당별 선거인단을 절반 이상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선제의 한국은 내간 투표한 후보가 그대로 한 표를 가져가죠. 100명이 한 후보에 투표를 하면 그 후보는 100표를 그대로 득표를 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내가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투표해줄 정당별 선거인단을 고르는 겁니다. 즉, X당의 A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A 후보에 투표할 X단의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자, 이 선거인단 숫자는 공화당, 민주당 모두 538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마다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독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 갔다가 공화 측에 갔다가 하는 소위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에 절대 과반수를 넘는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를 하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과 같이 유권자 성향이 정해진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거인단 54개 표가 걸린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또 40개 표가 걸린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 판세를 그대로 볼 때 해리스는 현재 선거인단 226명, 트럼프는 219명의 표를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 예측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합주 7곳이죠. 선거인단 93명의 표가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막판까지 이 두 후보가 이 지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자, 뉴욕타임즈가 현재 시간으로 3일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 평균한 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해리스가 이 7개 주에서 4승 2무 1패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막판 기세를 잡았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 건데 다만 매일 조사 결과가 바뀌고 있고요. 대부분 오차범위 아니어서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전문가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이제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누가 이제 확보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동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률이 나오면은 결국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미 하원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고 미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확률은 적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미 대선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초박빙의 대결, 어느 한쪽의 승부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후보의 유례없는 초박빙 구도여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 선거만큼
이 모든 시민 사회가 여기에 집중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네. 뭐 정치 관심도 높지 않았었는데요. 저도 이번이 7번째 대통령 선거를 직접 겪으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양쪽 후보가 아주 상반된 후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죠. 흑인과 백인이고, 그 다음에 이 진보 좌쪽에 있는 정치 성향과 또 보수 우우 쪽에 있는 성향, 이렇게 모든 것이 양쪽에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후보. 그런데 지금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가 전국적 지지율도 거의 동률로 선거 하루 앞두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분위기는 미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구나, 갈라져서 왔구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네. 자, 지금 두 후보가 막판까지 서로를 향한 비방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는 트럼프도 이전하고 같지 않다 해가지고서 좀 정상적인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역시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거 막판에 오니까, 그리고 이번처럼 선거가 아주 작은 몇 곳에서만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맥히려고 하면은 상대를 향해 가지고 아주 선정적이고 아주 그냥 귀에 박히는,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주 마지막에 고조가 돼 가지고서 입에 담지 못할 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역시 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죠. 그런 상황에서 네거티브가 선거 막바지에 막말 선거 운동이 하루 전에도 이렇게 행행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네. 결국 경합주 7곳에 이제 승부가 달렸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후보들이 막판까지 경합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스틸 맨 처음에 경합주가 7개 있어도 대개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는 남쪽에 있으니까 사우스 벨트 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는 트럼프 거고, 그 다음에 그 러스트 벨트에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각 경합주에서도 이 박빙세인지, 한 후보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같은 후보가 좀 상승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다른 후보가 가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쪽의 캠페인 캠프 안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펜실베니아 매우 중요한 부동층이 몰려있는 곳에는 지금 우리가 상승세다, 총력전을 하자, 오늘 선거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카멜라 해리스 본인이 5곳을 하루 종일 순회하고서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경합 지역 안에서도 경합 지역,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샤이 트럼프나 히든 해리스, 이 숨겨진 표심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건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뭐 트럼프가 낯선 사람이 아닌 게 됐죠. 굳이 트럼프 지지하는 거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트럼프 지지층들이 눈에 보이는 숫자는 굉장히 눈에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샤이 트럼프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틀 전에 아이오와, 이건 트럼프 지역입니다. 아이오와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거에서 한 3.5% 해리스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해리스가 우세한 거가 낙태 이슈인데, 이거에 관해 가지고서 대개 백인들, 또 여성들, 이게 흑인이나 진보적인 시골에 있는 여성들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색한데, 낙태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서 해리스를 지지할 이런 여성표가 눈에 보이고 있다. 이게 경합주의 부동층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해리스 쪽에서 막판까지 그런 히든 해리스,
숨겨진 해리스 표를 찾는다 하는 게 마지막 해리스 캠페인 캠프의 아주 집중적인 캠페인 전략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낙태 권리 문제도 있고요. 이민 정책, 경제 정책 등이 있는데 유권자 표심을 가장 좌우할 정책은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까지는 경제 문제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 물가 때문에 굉장히 일반 유권자, 서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러니까 이 모든 유권자 층에서는 옛날이 좋았지 않았냐.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 때가 났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13 내지 15%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민 문제였었죠. 난민. 이것도 트럼프 때 국경에 울타리 세운 거 트럼프 잘했다. 이게 한 10% 높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후보가 됐지. 이슈를 가지고 세 번째 있었던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선거판의 핵심 이슈인데 이거에 있어가지고 여성들로부터 시선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게 이제 해리스의 강점이었는데 이런 이슈가 지금 미국 선거판에서 이제까지 이슈로다 끌고 왔었는데 막판에 세 번째였던 낙태 문제가 여성들이 이걸 보고 이전에는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여성들이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방이 돼서 낙태는 여성 권리다. 이게 여성 다수다. 백인 여성들도 여기에 눈이 띄어가지고 해리스를 찍고 있다. 이슈로 별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 막바지에 왔습니다. 네. 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북한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해서 현재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당국은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북한이 지난주였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 닷새 만에 추가 도발을 한 것이고요. 오늘 또 우리 시간으로는 미 대선 본투표 날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미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성별로 좀 지지층이 다른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트럼프가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향해서 거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남성 우월 전략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막바지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을 좀 더 확대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사실 백인 그리고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트럼프가 아주 기괴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젊은 층들이 흥미롭게 시선이 많이 오고 유세를 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백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표심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이 백인들의 이 울뚝불뚝한 이 마초심 같은 거에 연결이 되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겨냥해가지고 지금 선거 그 운동을 하는데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 카멜라 해리스 쪽에서는 고학력 그리고서 여성 그리고 도시에 있는 백인들보다는 유색인종들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층이고 네. 역시 시골에 백인들 중에서 남성 위주의 그리고 좀 교육 수준이 낮은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의 유권자를 점하고 있는 그런 층들이 트럼프의 지지층이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두 분파로 나누어져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속에서 지금 그 지지층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성 표심은 해리스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관련된 쪽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이 트럼프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백인 여성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흑인, 아시안계 흑인 여성,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고 투표를 거기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면은 이 낙태 이슈에 관해 가지고 저분만이 우리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여성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서로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것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해리스 캠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 들고 취합해서 보고서로다가 지금 캠프 본부로 올라오는 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 내놓고 있고, 그런 것들이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아이오와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막판에 나오고, 그래서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백중세고 너무 차이가 없고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하루만 더 있으면, 이런 얘기가 해리스 캠프 쪽에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현장에 뉴욕 특파원이 전해주기도 했는데 혹시 모를 폭력이라든지 폭동 사태가 우려가 돼서 방탄 유리도 등장하고 있고 철책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된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없던 건데 트럼프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겨난 모습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 많이 하세요라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계도 투표율을 올리려고 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투표하는 게 거의 공포입니다. 투표소, 투표하는 사람들 검증하고 이게 단속을 하고 이 투표소를 이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이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하고서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 나갔지만 사전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많아진 이유는 또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 특히 경합 지역에서는 서로 감시단을 자원봉사자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저 트럼프가 저거를 웬만해서는 선거 결과 지면은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에서는 결과의 윤곽이 언제쯤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4년 전에도 펜실베니아의 결론이 나지 않고 윤곽은 나흘 후에 윤곽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4년 전에. 올해는 더 하겠다. 왜냐하면 올 1년 내내 트럼프가 유세장 다니면서 기자들이 다 물어봤어요. 이 결과에 승복할 건가? 답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하늘이 내려와서 선거 관리해야 나는 믿겠다. 우편 투표하지 말고 대면 사전 투표해라. 왜냐하면 우편 투표 못 믿겠다. 벌써 한 4천만 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합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자기 트럼프 쪽에서 불리한 곳에서는 조금만 흠결이 생기면은 소송을 다 제기해놨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이기든가 결론이 안 나든가. 트럼프가 결론을 안 내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 진 사람이 졌다 그래야 결론이 나는데 트럼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주간은 가야만 윤곽이 나와가지고 선언하고, 그것도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오면 불복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시민들이 60%다. 이게 각 매체의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주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과 동시에 지금 상하원 의원 선거도 치러지는데 이번 연방 상하원 선거에 한국계 정치인 4명이 출마했다고요? 아니, 총 연방의회의 입후보에서 지금 선거운동에 있는 분들이 6분입니다. 네. 연방 하원에 5명이고 상원에 1분. 원래는 하원에 4분이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랜디 김 의원이 상원으로 레이스해가지고 내일 선거하면 90% 이상 이제 최초로 역사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상원에 진입을 합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 중에서
영킴 의원하고 메릴린 스트릴랜드 이 두 분은 안정권에 있는데 네. 미셸 팍이라는 의원이 지역구에서 상대 민주당 후보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3 내지 4%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불안하고 그거 외에 캘리포니아 한인 밀집 지역구 주변에 데이브 민이라는 분이 지금 거의 당선권 안에서 백중세로다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이 지금 그 선거운동 중에 있고 내일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LA 인근 지역에 데이비 김이라는 의원이 세 번째 멕시코겐 지미 고메즈라는 아주 그 멕시코계 의원 탄탄한 의원을 도전을 세 번째 하는데 아주 백중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좋게는 한인 5명, 상원 1명, 하원 5명 이렇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쪽으로 하고 있고 아주 냉정하게 봐가지고서는 하원 3명이나 2명 그리고 상원 1명 이런 걸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석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5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방을 비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열흘 뒤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또 다른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다투는 재판도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문체부가 이번 최종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 정 회장의 4선 도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도 대가성 공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은 이틀 연속 12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짧은 소회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김 전 의원은 첫 검찰 조사 뒤 언론에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인데 공천의 대가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6천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대가성 공천 의혹에 반박한 겁니다.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건넨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을 연 이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 씨의 진술이 배치하는 상황에서 명 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명태균 씨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할 전망입니다.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검은 한동안 검사 없는 수사과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가 관계자 폭로가 나온 뒤에야 형사부로 보내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2명을 파견했고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현재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창원지검에 검사 3, 4명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창원지검 수사팀의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도 1명 더 추가 파견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 씨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공세가 거세지고 있고 명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수처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명 씨에 관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이나 특별수사팀이 일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특별수사팀 구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직 장교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 군무원인데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건 물론 의심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조만간 중령 진급이 예정된 국방부 산하부대 육군 장교 30대 후반 A씨. 범행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혐의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피해자 유족한테는 연락하셨나요 혹시? 범행하고 나서 근처 출근했나요?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에 서울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지문과 DNA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씨를 빠르게 쫓았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선정을 했고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33살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범행 시기는 A씨의 정근과 B씨의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지난달 25일 금요일. 군부대 내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A씨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그날 밤 부대 인근 철거가 예정된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며 하천 주변에 있던 돌도 비닐봉지에 함께 넣었습니다. A씨는 특히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부대 관계자와 피해자 가족,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가 처리를 해달라는 등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숨기려 피해자 행세까지 한 겁니다. 우리한테 잡힐 때까지도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유기했었는데 우리가 잡으면서 그거 찾아낸 거죠. 그게 그때까지 들고 다닌 거죠. 개정된 군형법에 따라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앞으로 수사는 민간경찰 군인범죄수사팀에서 맡을 예정.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스스로 자백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범행 확인 후 수백 명을 투입해 북한강 일대를 수색한 경찰과 화천군 재난구조대는 사흘 만에 피해자 시신을 전부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찰이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팔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낮 1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긴 남성이 자수한 가운데 아버지가 숨진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중이던 의붓 어머니와 변호사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40대 남성 A씨는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해왔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바로 밝힐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망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졌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는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상태로 6개월 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아버지 측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A씨와 소통해왔다며 의뢰인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B씨도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 아들인 A씨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2심에서 1심에서도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최근까지도 만나게. 아버지 저기 했다고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대법원은 이혼 소송은 대리인이 제대로 선임돼 있다면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씨 아버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확실히 위증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소송 사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재산 편취라든지 그런 데 관여한 게 혹시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투를 구매했다가 크기가 작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버지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현역 장교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어떤 좀 은닉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범행 동기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그 A 씨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인 B 씨입니다. 예. 지난 그 10월 25일 그 15시에 같은 부대 사무실에 근무하던 그 피해자를 경기도 과천 소재에 있는 그 부대 그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그 차량 내부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그 당시에 부대 인근에 있는 철거 예정 공사장에 그 시신을 가져가서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다음 날 26일 밤 9시 41분에 한 10년 전에 본인이 근무를 해서 지리감이 있는 강원도 화천 지역 북한강 근처에서 시신을 돌과 함께 유기를 했고요. 일주일 뒤인 11월 2일 오후 2시 46분에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시신 중 일부가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은 8개 부위가 담긴 비닐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3일에 일원역 근처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본인의 어떤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사체를 처리하거나 하는 이것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마치 살아있는 양, 이 사람이 이제 10월 30일까지 임기제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계약 만료를 앞둬서 한 3, 4일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거 휴가 처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키는 그런 방법으로 생존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출근하지 않겠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범행을 은폐 시도를 했는데 본인이 잡히는 그 28일까지 자기가 이제 전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태연히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대단히 계획적인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범죄의 이 행적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검거 당일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아주 머리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본인이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눈앞에 수사관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붕괴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하루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신고가 들어온 시신을 포장한 테이프에서 바로 이 피의자 A 씨 지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지문뿐만 아니라 또 DNA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봤을 때 지금 또 그쪽 현장에 있는 CCTV도 분석을 해서 바로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학 수사 덕분에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데, 자, 범행 동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만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범행 동기가 원한이냐, 금전이냐, 치정이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냐면 사건이 발생했던 10월 25일이 금요일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후 3시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 근무 시간에 자기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의 그 주차장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진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상위 보직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100%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근무 시간에 살해를 했다. 이거는 글쎄요, 또 이제 시점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급을 해가지고 다른 부대로 정근을 가게 돼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10월 30일부로 자신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 관계를 지속하는가 여부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이렇게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범행 동기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사체를 훼손한 것도 한 6시간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 근처에 있는 철거 예정인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걸 범행을 원래부터 계획을 했었으면 과연 자기가 근무하는 그 부대 주차장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이 대낮에 살해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이제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훼손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애시당초부터 이 어떤 살해를 계획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범죄 자체는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 특강법에 의해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여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보장한다. 여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이건 본인이 이제 이미 자백을 했으니까요. 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 사람이 현재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역 장교라고 하는 그런 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고려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좀 빠르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총 11명이 부상당한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개요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 2일 오후 1시경입니다. 서울 송파구 거의동의 한 이면도로에 그 4살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그 30대 여성을 이 20대 그 여성이 운전을 하면서 들이받고요.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7대하고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추돌 사고 이후에 차를 멈추지 않고 화단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거나 또는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차에서 40분간을 내리지 않고 버텼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특가법상에 있어서의 도주치상 그리고 아예 면허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의 그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실 운전학원은 다녔지만 면허를 못 딴 상태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택시 타고 가라라고 이제 만류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관건이 지금 이 피의자가 비마약성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학원을 다녔는데 면허를 못 땄다. 그거는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무면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그런 상태고요. 또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가라라고 해서 혹시 그 방조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방조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적어도 이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5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자, 대법원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이게 사실 2022년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이가 그 2학년 아이인데 수업에 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고 밥도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 팔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야 일어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1, 2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신체적 학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갖다가 교육을 한 행위고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소 물리력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교육적인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행위는 물리력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아동학대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훈육 목적이라면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는 그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한다든지 화가 나서 한 차례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학대로 보고요. 안전을 위해서 신체적인 강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훈육 의사가 정당하다라고 보고 또 말을 듣지 않자 교실을 갔다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리 제재 고지한 것,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신형 ICBM인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지 닷새 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반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미일 당국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 미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를 겨냥해 다시 한번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동해 공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이 지금까지 가장 길었다며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와이튼 이종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도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양쪽 도로에 전차 차단을 위한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폭파 뒤 1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동해선 북쪽 구간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깊이 5m, 앞뒤 10m의 대전차구, 즉 전차 차단용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 구덩이의 좌우 길이는 16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로 높이 5m, 길이 50m의 흙더미를 쌓아 올렸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는 좌우 길이는 160m에 이릅니다. 경의선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흙더미의 높이는 11m로 다소 높았고 좌우 길이는 120m로 동해선보다 짧았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 10여일 만에 관련 시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일까지 매일 300명에서 4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며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시설물에 추가 작업을 할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재 작업 인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일문일답을 통해 각종 의혹에 답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진솔하게 답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영선 기자,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네, 모레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답할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기회를 살릴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지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도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은 검토 중이고 윤 대통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2층 집무실에서 국정 브리핑 등의 형식으로 30분 정도 발언한 뒤 1층 브리핑장으로 내려와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할지 1층 브리핑장에서 곧바로 시작할지 등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젯밤 결심한 뒤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참모진이 기자회견을 앞당기는 것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보고 결단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등 쇄신 요구와는 관계가 없다며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말 이후 2달 반 정도만이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등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가 끝난 만큼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행보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회동에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더 진전된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비롯해 이번 담화와 회견의 발언의 내용에 따라 전국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어제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소식에 국민의힘은 선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며 일단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거리로까지 나선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출석하는데 나와서 시정연설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총리 대독 시정연설 뒤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여당 일부에선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야당의 조롱과 야유가 걱정돼도 대통령이 직접 나라 살림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공개 표출됐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참석 필요성을 전달한 한동훈 대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신 이유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끝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꺾지 않고 오기만 부린다면 국정 붕괴가 시작될 거란 가시돋친 말도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 대신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단에 부르기 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이에 따른 반발로 11월 예산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이 이번 달을 김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신속히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건 다수 야당의 횡포라며 정쟁이 반복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국정감사 기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모녀와 명태균 씨 등 4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든 수사팀 인원을 보강하든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한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신협 이사장이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책임을 상임 이사에게 덮어씌우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자산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신용협동조합입니다. 10년 넘게 이곳 이사장을 맡아온 A씨가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입니다. 이신협 전직 상임이사 B씨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이사장 A씨와 가까운 탓에 누구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컴퓨터도 뗄 것을 정도로 그런 위협을 가해도 이사장 관계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은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 이사장이 이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진술하러 갈 때도 본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변호사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였으나 저는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가지고. B씨는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왕따를 당하면서 직원들한테 서로 통화도 못하게 하고 어떤 직원은 저하고 통화한 즉시 적발이 되어서 이사장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반면 이사장 A씨는 수사를 받는 건 맞지만 B씨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대출이 아니라 적법한 대출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란 겁니다. 또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B씨를 해임한 건 신협중앙회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A씨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 낮출 방침입니다. 우리은행 공시를 보면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을 비롯한 각종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가 0.2에서 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뉴욕 유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98달러, 2.85% 높아진 배럴당 71.4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98달러, 2.71%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인 증산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기 입동을 앞두고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밤사이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어제 아침보다 11도나 곤두박질하겠고 파주와 철원 기온도 2도로 밤사이 전날 대비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남부지방도 10도 아래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 4도,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 도로에서는 안개나 서리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의 최후 메시지도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선거운동을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등 5곳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경합주 최다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re we ready to do this? We're ready to get out the vote. We're ready to w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 유세를 벌였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을 지키고 해리스가 우위를 보인 경합주도 뺏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will be our final moment, but the more exciting moment is going to begin. 해리스는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며 미국 미래의 낙관론을 폈고 트럼프는 민주당이 또 선거 부정을 저지를 거라며 압도적인 표결집을 호소했습니다.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주변에는 2.5m짜리 철제 펜스가 쳐졌습니다. 여론조사는 마지막까지 혼전의 혼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해리스가 4승 2무 1패를 거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이어 이번엔 트럼프가 정반대 결과를 얻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평균치에서는 해리스가 1%포인트가량 앞서지만 트럼프의 추격세를 감안하면 무의미한 격차라는 평가입니다. 대선 결과가 접전일수록 최종 승자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대선은 선거 제도뿐 아니라 출구조사 방식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선거가 만 하루에 걸쳐 50개 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출구조사도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어서 주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 대선 출구조사는 주요 언론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 팍스와 AP통신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CNN, MBC, ABC와 CBS 4개사가 미국 선거 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출구조사는 50개 주 전체가 아니라 병합주를 포함해 20여 개 주요 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대선 때는 모두 24개 주에서 출구조사를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시차가 있는 데다 투표 시간도 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미 투표가 끝난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부 지역 투표가 마감되는 우리 시각 6일 오전 9시를 전후해 그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7개 경합주,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경합주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와 일치할지 여부도 차기 미 대통령 당선 확정까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흑인, 라틴계 등 유색 인종과 청년층인 G세대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교체 초반 돌풍을 이끈 해리스 부통령.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노리지만 흑인 남성 표심은 오바마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Most black men are not voting for Kamala because of her race. They're voting based on policies, and they believe that the policies of Trump. 선거 막판 흑인 남성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집토끼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Student loan debt is an issue, and thinking about how we create incentives to actually recruit and retain more black men as teachers. 흔들리는 라틴계 표심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여전히 강경하지만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 민주당 지지층인 라틴계를 파고들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유세 막판 터진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막말은 악재입니다. And of course, both Democrats, because the Republican Party just finished show the feelings against Puerto Ricans. They mistreat us. We are American citizens since we were born. Enough is enough,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만 40만 명이 넘어 충분히 판세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경합주인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의 아시안계, 미시간의 아랍계도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29세 이하 이른바 Z세대의 표심도 대선의 주요 승부처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지지가 60%를 넘었지만 이번엔 결집이 느슨해졌다는 평입니다. 낙태권 회복 기치 아래 젊은 여성의 해리스 지지세는 여전히 강하지만
트럼프는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는 저소득층 젊은 남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인종, 젠더, 세대의 복합 변수가 미국 대선의 초박빙 판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의 난민 캠프에 벼락이 떨어져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저녁 우간다 팔라벡 난민 캠프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던 임시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1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남수단 분쟁에 휘말린 누에르족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간다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난 2011년엔 초등학교에 벼락이 떨어져 18명이 숨졌습니다. 또 2020년에도 낙뢰로 10대 청소년 9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계의 거장 퀸시 존스가 현지 시간 3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스의 홍보 담당자인 아널드 로빈스는 3일 밤 존스가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존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다재다능한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명반으로 꼽히는 스릴러, 배드 등을 프로듀싱했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뛴 듯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고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갔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은 1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감도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비공식 기록으로는 파주 판문점의 기온이 영하 0.7도였고요. 서울 5.6도, 철원 1.9도로 중부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이른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